10일 제귀얼이란 돌림병. 아침이면 산골짜기마다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고 햇발이 퍼지면서 안개가 쓰러져가면 골짜기에는 어제 없던 진달래꽃이 활짝 웃고 있고는 했다. 실비가 건드 스쳐가고 가랑비가 사운거리며 한식경씩 내리고 이슬비가 함초롬이 솔잎을 적시다 가면 산빛의 초록은 그 다양한 색감을 자랑하듯 아래서부터 위로 물결져 올랐다. 그 봄물결에 실려 진달래꽃도 산등성이를 타올랐다. 비가 한 차례씩 스쳐갈 때마다 풀이란 풀, 나무란 나무는 환성을 지르듯 푸르른 기지개를 켜며 우쭐거려 일어서고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는 차츰 맑고 크게 도란거리고 햇발은 솜이 부린 양 나날이 푸근하고 두터워져 갔다. 4월은 산골에 부풀대로 부풀다 못해 끝내는 터져 낭자하게 물감칠하는 초록의 봄을 현란하고 화사하게 펼쳐놓고 있었다. 와담에 이불이 따로 없네. 요 따뜻하고 두꺼운 햇발 이불 삼아 덮고 한숨 늘어지게 잤으면 쓰겄네. 김복동이 비탈에 비스듬하게 몸을 뉘인 채 늘어지는 소리로 말했다. 글 안에도 건전주름은 성님 눈이 잠이 따북 찼어. 혀도 금세 출발 명령 떨어질 것인께 잠잘 생각에 허덜 마시어이. 마삼수가 손에 닿는 진달래꽃을 따서 연방 입에 넣으며 말대꾸를 했다. 지피 잠은 못 자도 요리 자울자울하면 그래도 고단한 것이 풀리는 법이지. 아니 근데 아가들 맹키로 자네 무슨 짓거리 하는 것이오 시방? 봄은 뭘요? 봄 따먹고 있어. 뭐지요? 봄을 따먹어? 그거 무슨 생뚱한 소리요? 김복동이 잠이 찬 눈으로 마삼수를 쳐다보았다. 왔다. 멋대가리 없는 성님하고는 말이 안 통한 게 그냥 자울기이기나 허시오. 마삼수는 새로 딴 진달래꽃을 입에 넣으며 눈충을 쑤었다. 아니 근친스럽게 배채우자가 꽃 따먹음 싫어 봄 따먹는다고 생뚱한 소리 하는 놈이 누군디? 누구 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냐? 김복동은 졸기도 틀렸다는 듯 윗몸을 세우며 쌈지를 꺼냈다. 참말로 성님은 어찌 그리 맘이 돌댕이요. 그 징하게 춥던 삼동은 은대가 불고 요리 기맥히게 좀 봄이 왔는지 성님은 마음이 요상스럽게 할랑기림수로 꽃도 잠 따먹어보고 잡은 생각이 안 돼요? 마삼수는 그렇지 않느냐는 듯 미간을 찡그리며 김복동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가 인자 물어로네 이팔 청주 가시는 줄 아냐? 봄이 왔다고 맘 할랑길에 꽃 따먹고 자시고 오게? 연병하고 봄이 된 게 생각나는 것은 처자석들 뿐이다. 김복동은 담배를 말며 어깨로 한숨을 쉬었다. 왔다. 참말로 성님은 못 말기고소. 헐 생각이 잔생이 없어서 그런 심파오는 생각하고 앉았소. 나가 한 가지 말 팍 협을게라. 어쩔게라. 마삼수가 쌈지를 거칠게 꺼냈다. 모털 소리 뭐 있고 못 들을 소리 뭐 있건디? 김복동이 담배 연기를 빨며 고웃음을 쳤다. 성님이 하는 생각이 바로 해당적 감상주의고 가족주의요. 마삼수가 정색을 하는 척하며 내놓은 말이었다. 아이고 매 똑똑타 우리 삼수. 네가 당원 찜쪄 먹겠다. 김복동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놀라는 신용을 했다. 똑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라. 학습에서 배운 말 한번 써먹어봤소. 근데 성님 오도가도 못하는 집생각 같은 것 허덜마라 그 말이오. 집생각하면 공연시 마음만 시리고 기운만 빠지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가 있어? 다 한꾼에 적는 고상인께 투쟁이나 심지게 해야 할 것 아니고소? 그것이야 누가 모르간디? 마음이란 것이 다 지절로 씌이는 것이지 어디 생각맹키로 되는 것이더라고. 의배 근데 말이지 우리가 하는 투쟁이라는 것이 니꺼미가 있을까? 얼음 풀림으로 일어나는 바람기가 새코롬한 것이 어째 요상스럽들 않은가? 김복동이 주위를 살피며 뒷말을 속삭임으로 낮추었다. 성님 무담시 그런 말 해싸지 말고 마음 강단지게 먹으시오. 기왕지사 입산협분 것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오? 여자들도 총 들고 나서고 20살도 안 된 것들도 총 들고 나선 거 생각하시오. 하고 우리 시상이 꼭 온다고 철동같이 믿으시오. 마삼수는 낮춘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자네는 그것이 믿긴가? 김복동이 의아스러운 얼굴로 마삼수를 쳐다보았다. 믿제라. 아니 어쩌다가 마음이 뜨거워하니 무거져도 그런 맘 팍팍 쳐내불고 믿으려고 애써야지라. 마삼수의 말에는 더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자네 맘이 장사시 나도 그리 심지게 마음을 묵어줘야 할 것인데. 보시오 성님. 염상진 동무나 안창민 동무 같은 사람들을 봄수로 그것을 믿으시오. 그런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앞날을 얼마나 잘 알면 그 고상들을 그리 사서하겠소. 그 사람들은 편게 살자면 얼마든지 편게 살 사람들 아니겠소? 그야 그렇지.
끈 못 보고 그간에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나 그런 잘난 동무들의 몸 안에 끼는 열성을 생각하나 맘 강단지게 무거였으겠지. 나가 영팡 쫌팽이는 쫌팽이시. 야쏘. 그만하면 아주 근사한 자기 비판이오. 성님이 그런 마음 살짝 흔히 들었던 것은 바람난 잡년이 궁뎅이 살랑살랑 흔드는 것맨치로 마음 싱숭생숭하게 맹그는 요 지럴 같은 봄바람 땜시오. 나가 담배 한 대 만나게 몰아줄 텐께 그런 마음 탈탈 들어보시오. 마삼수가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종이를 접었다. 자네는 영 용하네. 학습받은 애로운 말을 척척 써먹어 쌓고. 나도 그런 말 써먹음수로 뒤통수고 볼때기고 간질간질 허요. 근데 안창민 덩치위원 동무가 말이었듣기 싸게 사상무정을 하자면 자꾸 써먹어봐야지 어쩔 것이오. 그매 그리 써먹어진 게 용하단 말이지. 나는 그리 해보려고 여도 영 입이 안 떨어진단 게로. 글 깨치기도 영 늘품이 없고 말이지. 김복동이 풀이 죽어 말했다. 성님이 어째 그것이 안 되는지 아시오? 나하고 달북에 비유장이 없어서 그래요. 요 말을 써먹다가 틀리면 어쩔구나. 저 대목에서 무슨 말을 써먹어야 한다냐. 우선에 그런 쭈밋쭈밋한 생각을 싹 없애뿌시오. 틀릴라면 틀려라, 웃을라면 웃어라 하는 배보로 미친년 널뛰되게 아무 말이나 씹을씹을 해대다 보면 늘품이 생기단 게라. 괴기도 무거운 놈이 잘 먹는다는 말 아니십디요? 말도 체면 볼 것 없이 시떡껍덕 많이 해대는 놈이 결국 잘하게 되는 건 아니겠소? 그래요. 자네가 나 맘을 영축 없이 찍어내는구만. 이치야 그런디 공산당 말이라는 것이 음담 맨키로 술술 풀려나들 않게 타려. 김복동이 짭짭 입맛을 다셨다. 음담도 어디 처음부터 술술 풀렸습디요? 자꾸 연습하시시오. 여기 있어. 마삼수가 마리 담배를 내밀었다. 어째 들 생각을 않고 요리 태평시런고. 김복동이 담배를 받아들며 지휘관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가 설빛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소? 마삼수가 부싯돌을 치며 대꾸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정확한지 부시로 서너 번을 쳐서 부싯깃에 불을 붙였다. 부싯깃의 쑥 타는 냄새가 연기만큼 가늘게 퍼져 흘렀다. 그들은 언제부턴가 하나같이 부싯돌을 사용하고 있었다. 성냥은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어쩌다가 수중에 넣게 되면 지체 없이 부대장에게 내놓았다. 그 성냥은 모아져 병기과로 보내졌다. 성냥은 재생총알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료였던 것이다. 그렇지. 우리 대장님이 누군디? 비문이 알아서 얼러더라고. 김복동은 마삼수한테 옮겨받은 쑥을 담배 끝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담배를 빨아댔다. 쑥을 태우고 있던 불씨가 금방 담배로 옮겨 붙었다. 하모니라 하대지 대장 동무만 따라 나서면 심히 전론하고 마음이 탁 놓이제라. 나가 저리만 된다면야 원이 없겠소. 와따 그놈의 원하문 크씨. 하대치 대장님이야 어디 하루 이틀에 저리 될건디? 허고 그 신 기운에 날랜몸 강단지 몸에 다 타고난 것이여. 그리 높은 난구 쳐다보들 말고 동기맹태로나 될라고요. 이 동기도 소대장으로는 솔잔어져라. 그래도 지까진 것이 하대장 동무하고 비하자면 솔기 앞에 삥아리요. 사내 자석이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어찌 삥아리 탁하기를 바래겠소. 말 한번 찰방지게 한다. 니는 누구를 그리 턱하고 잡은 마음이 무거지게 아직 기운 펄펄해서 좋겠다. 김복동이 몸을 뒤로 벌렁 눕혔다. 하모니라 그리 못 먹고 얼어감시로 삼동을 났어도 세북조시야 지금도 짱짱하게 쓴게요. 연병 안다. 두고 보시오. 기왕지사 빨치산 된 거 나도 요렇게 한가락 하고 말틴게. 마삼수는 볼이 패이도록 담배를 빨았다. 풀국 풀국 푸풀국 풀국. 어디서인가 풀국새가 애절한 목태움으로 울고 있었다. 강팔은 보릿고기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어린 자식들을 뒤따라 죽은 과부의 넋이 이 산골 저 산골을 자식들 찾아 헤매며 우는 몫인 울음이라고도 했고, 첫날 밤 정을 나누고 과거를 보러 떠난 이미 아무 소식도 없이 몇 해를 돌아오지 않아 기다림에 지쳐 죽은 여인의 넋이 임을 찾아 그리도 설게 운다고도 했다. 너무 울어 목에서 피를 토하고 제 피를 빼마셔 목을 죽이며 또 운다는 목쉰 피울음은 보릿고개 속 아리는 밤마다 지칠 줄을 몰라 풀국새는 4월이 다 가도록 설고 설게 울었다. 그런데 새 한 마리를 두고 만들어진 두 가지 이야기는 그 내용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았다. 하나는 배고파서 죽은 사연이고 하나는 임 그리워 죽은 사연이었다. 배고픈 농민들이 지어낸 이야기와 배부른 양반들이 지어낸 이야기의 차이였다. 풀국새가 저리 울어쌌는디 사람들 배꼽이 등창에 다 붙었다. 하대치의 멀어진 눈길이 그 어딘가 먼 데를 더듬고 있었다. 근데요 후방부 보토도 아주 애로워진 모양이더만이라.
강동기가 쑥잎을 뜯어 냄새를 맡으며 말을 거들었다. 함은 투쟁 인민들 고상이 말로 다 할 수 없겠지. 우리들 도울라 군경 눈 피올라 새 중간에 찡겨서 죽을 맛이 따로 없는 판 아니겠소? 그러겠잖아. 근데 군경할라 자꾸 시게 나온 게 투쟁 인민들이나 우리나 곱쟁이로 힘드는 일이잖아. 그래도 인민들에 비하자면 우리가 훨씬 낫소. 산으로 뒤빠져서 적이나 팡팡 죽인게. 강동기는 무르춤해졌다. 대꾸할 말이 없었다. 추위에 얼어붙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목숨을 내걸고 적과 싸우는 것이 그래도 인민들이 당하는 고생보다 낫다. 그것은 저울에 달듯이 따져서 될 말이 아니었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것이 그대로 맞는 말이었다. 나는 언제나 저런 당성을 지니게 될까? 강동기는 어떤 죄스러움으로 고개를 수그렸다. 하대장은 그 용맹스러움도 진작에 소문이 나 있었지만 그 강단진 마음도 모든 대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하대장의 아내와 무당이 잡혔다는 소문이 지구 안에 쫙 퍼졌을 때의 일이었다. 그건 보나마나 총살을 면치 못할 변이었다. 그런데도 정작 하대장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다른 때와 똑같이 부하들을 지휘하며 싸움에 나섰고 싸움터에서도 달라진 것 없이 용맹스러웠다. 그러다가 하대장의 아내와 무당이 죽음을 면하고 재판소로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 더없이 반가운 소식 앞에서도 하대장은 역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 같았다. 그러나 대원들은 그것이 바로 당성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혀를 내두르며 기가 죽었다. 하대치는 자신의 기동연대를 이끌고 작전에 나서고 있었다. 3월 중순을 넘기면서부터 길을 세우기 시작한 군경의 공격은 4월로 접어들자 더욱 기세를 올렸다. 적들은 병력의 규모도 달라져 있었고 공격 방법도 변해 있었다. 경찰의 병력도 커진 데다 군부대까지 합세해서 과감한 공격을 펼쳐댔다. 적들은 해방구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했다. 해방구와 인접해 있는 면의 지서들에 보루대를 쌓아 올려놓고 그곳을 거점 삼아 해방구를 공격해대는 작전을 썼다. 경찰에 비해 화력이 월등한 군인들은 해방구를 제법 깊게 파고들기도 했다. 각 지구는 어디나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조계산 지구는 백아산, 백운산, 유치지구의 중간 지점이었다. 그래서 각 지구를 잇는 중요성을 갖는 동시에 양면 공격을 받을 위험을 안고 있었다. 적들은 순천 쪽에서 밀려들 수도 있었고 벌교 쪽에서 밀려들 수도 있었다. 물론 위험이 큰 것은 순천 쪽의 적이었다. 순천에는 광양 백운산까지를 관할하는 대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조계산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순천에서 밀려드는 적을 막아내는 데 달려 있었다. 순천의 적이 조계산 지구를 공격하는 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쌍안면이었다. 일제시대의 넓힌 신장로가 번듯했던 것이다. 하대치는 휘하의 기동대 병력을 이끌고 바로 쌍암지서의 공격에 나서고 있었다. 지서의 보루대를 폭파해버려 적들의 길을 꺾고 기선을 잡자는 작전이었다. 다른 지구의 기동대들이 그렇듯 하대치의 기동대도 조계산 지구에서 최강의 부대였다. 강동기, 천전바구가 다 기동대 소속이었고 기동대의 거의가 벌교 사람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동안 지구의 비무장을 무장으로 바꾸는데 하대치가 세운 공은 무척이나 컸다. 그건 말을 바꾸면 경찰이나 청년 방위대들을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하대치는 경찰과 청년 방위대들 사이에 악질 땅딸보로 소문이 나 있었다. 잡히기만 하면 회쳐먹는다느니, 포를 떠서 죽인다느니, 마디마디 토막을 쳐 죽인다느니 온갖 악담을 다 들었다. 그런데 쉬쉬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은 정반대였다. 산길 백리를 한나절에 걷고 날아가는 참새 똥구멍을 맞힐 만큼 총질을 잘하며 경찰과 맞붙었다 하면 그 빠른 발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그 기막힌 솜씨로 총질을 해대는 바람에 경찰들은 추풍낙엽이라는 것이었다. 하대치는 마침내 염상진을 뒤따르는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대치는 승주군당 유격대와 합류하기 전까지 대원들의 휴식을 겸해 해가 기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골짜기에 산그늘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대치는 소대별로 분산되어 있는 대원들을 집합시켰다. 예, 조선인민공화국 전남 유격대 조계산지구 기동대 동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기동대가 오늘 밤중에 나설 작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작전은 쌍암지서하고 보루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격은 지서고 보루대를 우리가 차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싹 다 뚜르게 부시가 불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하대치는 주춤했다. 완전히 파괴해버리면 됩니다 하는 말이 뒤미쳐 생각났던 것이다. 공격은 3교조로 나눠서 하는데 정면, 왼손 쪽, 오른손 쪽 이렇게 세 방향에서 합니다. 승주 군당서 하는 말로는 지서하고 보루대 앞에 대창 울타리, 바닥에 대창 박아놓은 구댕이, 또 대창 울타리 요렇게 그럼 3중으로 방어선을 둘러쳤다 옵니다. 그것이야 지서마동 다 그런 게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그것을 어쩌 그럼 돌파할 것이냐가 문제요. 그래서 공격을 3교조로 나눠서 하는 것인데 정면에서 공격하는 조가 검은 개들이 쏴질르는 기관총에 안상을 맞지 멀찌감치 떨어져 총질을 함수로 검은 개들 정신을 뽑는 새에 오른손 쪽, 왼손 쪽 조들은 번개불 치대기 방어선을 돌파한다 그것이요. 누런 개들이 멀찌감치 없은게 위험실을 것 없고 검은 개들은 이적지 공격당해본 일이 없었은게 태평치고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야간 작전에서도 인민 해방을 위한 강철 같은 굳센 마음으로 용맹실은 전남 유격대, 조계산지구 기동대 당당한 전사로 모다 용감무쌍하게 싸워주기를 바라겠소. 앞으로 30리 행군이 남았은께 지금부터 지리고 있는 저녁밥을 먹도록 하겠소. 하대치는 말을 마쳤다. 100여 명의 대원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총들을 뻗쳐 올리며 입들을 있는껏 벌렸다. 입들의 모양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소리쳐 외치고 있는데 소리라고는 전혀 울리지 않았다. 그런데 똑같은 동작이 3번이나 되풀이되었다. 그들이 총을 치뻗어 올리며 소리 없이 외치는 소리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였다. 그러나 그 외침은 안전지대인 해방구 안에서는 목이 터지도록 크게 외칠수록 좋았지만 일단 해방구를 벗어나 작전에 들어가게 되면 빈소리 외침으로 바꾸게 되어 있었다. 물론 박수를 칠 일이 있어도 손바닥이 서로 엇갈리는 공박수를 쳤고 노래를 부를 일이 있어도 입놀림과 손짓만으로 공노래를 불렀다. 그래도 그들은 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은 기분을 느꼈고 마음들은 한 덩어리로 뭉칠 수 있었다. 하대치는 흩어지는 대원들을 바라보고 서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함을 떼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연설을 말끔하게 해내지 못하고 또 한 군데 흠을 낸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잘하는 연설이란 어려운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막히지 않고 줄줄 해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모두가 그 뜻을 다 알아듣도록 쉬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안창민은 말했다. 직책이 자꾸 높아지면서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까 자연히 연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갔다. 자신도 염상진 대장처럼 멋지게 연설을 해보고 싶은 것은 오래된 꿈이었다. 마음으로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화난데 막상 사람들 앞에 나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하면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늘게 되거든요. 안창민의 말이었다. 안창민의 말은 그랬지만 말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면서도 그냥 둘러앉아 하는 말이 다르고 회의를 한다고 모여 앉아 하는 말이 다르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달랐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인 연설이 제일 어려운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기동대장으로 부대를 지휘하려면 연설부터 하는 것이 첫일이었다. 기본적인 군사교육이 그랬고 매번 작전을 앞두고 실시하는 설명과 지시가 그랬고 작전을 끝내고 꼭 시행해야 하는 평가와 비판이 그랬다. 회의석상에서 하는 말까지는 어떻게 해넘길 수 있었는데 수백 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오금 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비무장 대원까지 700여 명을 모아놓고 첫 번째 연설을 한 기억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일이었다. 사람들 앞에 나섰는데 몇 번이고 연습했던 말은 어디로 달아나 버려 머릿속은 텅 비고 눈앞이 어질어질하면서 사람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입에 침은 마르고 가슴은 숨을 쉴 수가 없어 벌떡거리고 두 팔은 뒷짐을 질 수도 없고 앞으로 모아잡을 수도 없게 거추장스러워 당장 잘라내버리고 싶고 두 다리는 아무리 힘을 줘서 버팅겨도 후들후들 떨리고 어찌어찌 말을 생각해내서 하려고 하니까 볼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고 길을 써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연방 더듬거려지며 같은 말이 되씹혔고 겨우겨우 말을 끝내기는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보니 등판과 가슴팍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창자가 꼬이는 것인지 어쩐지 배가 살살 틀리며 아팠고 열이 오르며 아프기 시작한 머리는 이튿날까지 띵했던 것이다. 혼자서 700명의 적과 맞붙었다 해도 그렇게까지 힘이 들 것 같지는 않은 심정이었다. 새삼스럽게 염상진 동지가 높게 보이고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염상진 동지는 700명이 아니라 남국민학교 운동장을 빡빡하게 채운 수천 명 앞에서 아무런 거침이 없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떡주무르듯 하지 않았던가. 그에 비해 자신의 꼴은 너무 한심스럽고 병신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안청민의 말은 차츰 맞아들어갔다. 대원들 앞에 자주 서게 될수록 처음의 증상들이 점차로 가라앉아가며 마음먹은 대로 말을 해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말을 끝내고 나면 꼭 한두 군데씩이 깨끄름하게 마음에 걸리고는 했다. 아마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걸요? 안청민이 웃으며 한 말이었다. 그럼 염상진 동지도 그렇겠느냐는 말을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런 물음이 염상진 동지에 대해 버릇없는 짓 같았고 염상진 동지도 그럴 거라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골짜기에 산 그림자를 덮으며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산 어스름은 평지의 어스름과는 달리 빠르게 어둠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대치는 부대를 출발시켰다. 대원들은 소대별로 기민하게 행군 대열을 이루며 산길을 타기 시작했다. 그들의 떼절고 남루한 옷들은 각양각색이었고 총들도 가지각색이었으며 신발도 구구각색이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행동만은 일사불란하게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어스름은 빠르게 어둠으로 바뀌고 긴 그들의 행렬은 어둠 속에 묻혔다. 1시간 남짓 걸어 하대치의 부대는 승주 군당 40여 명과 합류했다. 승주 군당은 공격보다는 현지 정찰과 길 안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거기 사정은 어쩌요? 하대치는 군당 지휘관에게 물었다. 검은 개들만 그대로 있고 별 변동이 없구만이라. 되었어. 개들이 밥 처먹고 느리지근하게 자빠져 있을 적에 들이짜 봅시다. 초저녁 공격이야. 세부 공격 매치로 전과가 큰 법인께. 하대치의 낮지만 기운이 서린 말이었다. 그러지라. 우리 군당은 어찌올게라. 두조로 노나 우리 기동대한테 질을 잡아주시오. 질만 잘 잡아주면 되지. 공격에 앞서려고 하지는 마시오. 위험실한게. 알겠구만이라. 부대는 다시 1시간 가까이 어둠을 헤쳐나갔다. 쌍암녀는 어둠에 묻힌 채 몇 개의 불빛으로 그 위치를 알리고 있었다. 저 질로 높대고 불빛이 바로 보르대구만이라. 군당 지휘관이 속삭였다. 알겠소. 싸게 부대를 둘러 쪼개시오. 그리고 작전 지시는 다 내려놨으니께 질만 까딱없이 잡도록 하시오. 하대치는 다시 다짐했다. 영치 없이 해내겠구만이라. 군당 지휘관이 돌아섰다. 기동대는 이미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세계도로 중대 단위를 이루었다. 이 3중대는 아까 참에 지시한 대로 1중대가 총지를 퍼붓으면 방책을 뚫으시오. 군당에서 준비한 나무다리가 세석인 게 대창 우탈이 끊는 것도 거기에 맞게만 하면 되겠소. 그리고 절대적으로 조심시킬 것이 구덩이에 걸친 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오. 날이 어둔지다가 나무다리는 좁제 마음 다급해 허방 딛고 뒤에서 밀치게 불면 무엇이 되는지 다 알겠지라잉. 두 질이 넘는 구덩이 바닥에 촘촘하니 박힌 대창이 전신에 박혀 직사해 보여. 그리 죽는 것이 바로 개밥된 것만도 못한 개죽음인께 절대적으로 그런 실수 없게 단돌이 하시오되. 이상. 하대치가 말한 개밥이란 군경에게 죽는 것을 가리키는 빨치산들의 통용어였다. 두 중대장이 물러가자 하대치는 1중대장에게 전진 대열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그는 정면 공격을 하는 1중대를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하대치는 한 줄로 가로선 부대의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그리고 좌우로 명령을 내렸다. 몸 접고 전진. 그 명령은 빠른 속삭임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전달되어 나갔다. 그러면서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켜켜이 쌓여가는 어둠 저편에 있는 산골면에서는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어둠의 정적 속을 풀국새 소리가 낮에보다 더 선명하고 구슬프게 퍼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 박혀있는 몇 개의 불빛을 향해 몸뭉클인 모습들이 천천히 움직여가고 있었다. 그 모습들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있었고 움직임에서도 소리라고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밭두렁을 넘고
밭을 가로지르고 또 밭두렁을 넘고 있었다. 하대치는 불빛과의 거리를 눈가늠하며 양쪽에 다시 명령을 내렸다. 정지. 양쪽으로 전달되는 명령을 따라 대열의 움직임이 차례로 멈추어져 갔다. 대열 지킴수로 갇혀온 밭둑의 은폐. 하대치는 연달아 명령을 내렸다. 웅크리고 앉았던 모습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하대치는 밭두렁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반짝거림들이 깜빡거리는 불빛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 봄별이 다르고 여름별이 다르고 가을별이 다르고 겨울별이 달랐다. 같은 별들이면서도 철에 따라 분명 달라졌다. 눈은 그것을 아는데도 말로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나타낼 수가 없었다. 입산투쟁을 하게 되면서부터 유난히 자주 보게 된 별들이었다. 일부러 올려다본 것이 아니었다. 자려고 누우면 을의 별들은 눈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노숙을 할 때는 더 말할 것 없었고 초막 안에 누워도 억새풀줄기나 산죽으로 엮은 지붕 사이사이로 별들이 반짝거렸다. 결국 하늘이 천장이고 지붕이었으니 별들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다. 얼마 동안은 별들을 무심히 보아 넘겼다. 그러나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에 담기게 되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생각은 혁명의 세상에 오면 모든 인민들도 저 별들처럼 또록또록 빛을 내면서 살게 되겠지. 하는 것이었다. 안창민하고 함께 별을 올려다보고 누워 그 생각을 우연하게 입에 담게 되었다. 안창민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하동무, 바로 그거요. 혁명이 이룩된 세상은 모든 인민이 바로 그렇게 빛을 내며 사는 세상이요. 하동무는 우리의 사상을 아주 정확하게 깨달은 거요.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손을 거머 잡았던 것이다. 그런 날이 기어코 오기는 와야 하는디. 하대치는 무시로 하는 생각을 곱씹으며 고개를 돌려 정면의 불빛을 응시했다. 양쪽에서 전진한 부대가 방책에 가까워지고 있을 시각이었다. 사격 준비. 하대치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권총을 뽑아들었다. 안전장치를 풀고 숨을 들이켰다. 보르데의 불빛을 향해 팔을 뻗쳤다. 탕! 총소리가 어둠의 정적을 찢었다. 뒤따라 총소리들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타다다당, 타다다다당, 타다다당, 탕탕탕. 적진에서 기관총과 소총 사격을 동시에 가해왔다. 유탄 날아가는 소리가 삐용삐용 허공을 찢고 있었다. 쾅! 고당! 수류탄까지 터지고 있었다. 적의 위치도 모르면서 수류탄을 던져대는 적들을 가소롭게 생각하며 하대치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경찰들이 겁질려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였던 것이다. 소리 지르면서 사격! 하대치의 명령이 마침내 크게 터졌다. 명령을 전달하는 목소리도 거침없이 크게 울리고 있었다. 엇갈리는 총소리 속에서 함성이 터져올랐다. 적진에서 던지는 수류탄이 더 많아졌다. 더 세게 소리 질러! 하대치는 또 명령을 내렸다. 함성이 더 크게 울렸다. 계속 수류탄이 터지고 있었다. 수류탄이 터지는 거리는 멀었고 소총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았다. 다음 바둑까지 전진! 하대치는 새 명령을 내렸다. 대원들이 소리 지르며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었다. 하대치도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내달았다. 밭두렁에 몸을 붙일 때였다. 오른쪽 어둠 속에서 함성이 터지며 총소리가 울려댔다. 하대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세 겹의 장애물을 뚫었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그런데 적진에서는 수류탄 투척이고 총소리고 뚝 멎어버렸다. 뒤따라 왼쪽에서도 함성이 터지며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쪽도 방책을 뚫은 것이었다. 그런데 적진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은 적들이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도주하는 것이 분명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돌격! 하대치는 목청껏 외치며 곧장 앞으로 뛰었다. 보르데 쪽에서는 함성과 총소리가 시끌짝했다. 하대치가 왼쪽에 뚫린 길을 통해 보르데에 도착했을 때 보르데와 지선은 이중대가 장악하고 있었다. 삼중대는 어디 되었소? 달아난 개들을 뒤쫓아가시오.
인민군 출신의 이중대장 대답이었다. 너무 멀게 갈 것 없는디. 이중대는 싸게 짚을 맹글어 지소고 보르들을 뒤지시오. 하대치는 이중대장에게 일렀다. 그리고 총소리가 나고 있는 삼중대 방향으로 연락병들을 띄웠다. 도망치는 개들을 더 쫓지 말고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오늘의 작전은 개들의 소탕이 아니라 지서와 보르드의 폭발을 겸한 무기 확보였다. 횃불들의 어둠이 타며 사방이 밝아졌다. 일중대가 경계를 맡은 가운데 이중대가 지서와 보르데를 수색하고 있었다. 하데치는 담배를 피워 물며 코를 킁킁거렸다. 이상스러운 냄새가 언뜻 코끝을 스쳤던 것이다. 언젠가 맡아본 냄새 같은데 무슨 냄새인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 담배를 빠는데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맞아, 장터 때. 온몸이 색정으로 흠뻑 젖은 그녀한테서 나는 냄새였다. 그러고 보니 그녀와 헤어진 지도 꽤나 오래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빨치산인 줄 알면서도 그리 만나게 밤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데치는 자신의 실없는 생각에 피식 웃어버렸다. 여자를 상대하지 않은 지도 벌써 몇 달째였다. 그러나 여자를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언제나 고무줄 팽팽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산중 생활에서 여자 생각은 아예 끼어들 틈이 없었다. 부대 안에 여자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여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하고 전사일 따름이었다. 구빨치 투쟁 때와는 달리 여자들이 많아지게 되자 당에서는 대원들 사이의 남녀 문제를 염려해서 금지 규율을 만들고 학습을 통해서도 교육했다. 그 교육은 사상무장의 일환이기도 했다. 인민군들이 그러했듯이 지난 7달 동안 인민들을 상대로 한 강간은 물론이었고 대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 일반 대원들이 그러할 때 하물며 간부의 입장에서 딴 생각이 날 리 없었던 것이다. 대장복무 경찰 하나를 생포했구만이라. 생포? 하데치는 반사적으로 꽁초를 내던졌다. 야, 지푹대미 속에 숨은 거를 찾아냈구만이라. 어디요? 갑시다. 포로는 횃불들에 쌓여 지서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왼쪽 다리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데치는 총상을 입고 도망을 못 가 잡힌 포로를 내려다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겁에 질려있는 포로의 얼굴은 의외로 앳돼 보였다. 몇 살 먹었냐? 하데치의 위압적인 소리였다. 스무 살이구만이라. 포로는 부들부들 떨어대고 있었다. 경찰질 해묵은 지 몇 년이냐? 야, 지는 정식 경찰이 아니고라. 의경이구만이라. 그거 참말이여? 야, 인자 반면되었구만요. 아버지는 뭐라느니? 하데치의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졌다. 농수했군인데요. 농사가 많이여? 아니오라. 본이시 소작 붙이다가 농지개혁 받아갖고 포도시. 동무들 피가 많이 못 흐르게 저 다리를 묶어주시오. 하데치가 둘러선 대원들에게 명령했다. 대원들의 눈이 하데치에게로 쏠렸고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서너 명이 앞으로 나섰다. 다리를 다쳤으니까 인자 경찰에 안 끌려 나올 것이여. 다리 나서갖고 농사나 잘 지먹고 살아. 알겠어? 하데치가 포로에게 던진 말이었다. 하모니라, 고맙구먼이라. 살아난 것을 알게 된 청년은 애써서 윗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꾸벅거렸다. 그런 그의 두 눈에 횃불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하데치는 돌아섰다. 일제시대부터 악질로 굴러먹었던 경찰들 거의는 무슨 수를 쓰든지 안전한 읍이나 군의 본서에 뒤빠져 있고 앞으로 내밀린 것은 해방 후 경찰 투신자나 저런 의경들이 태반이었던 것이다. 무기와 탄약을 수거하고 인원 점검을 마쳤다. 지사를 벌질르고 보르데를 폭파한다. 하데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지서에 불이 붙고 보르데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 횃불들이 꺼지면서 그들은 어둠 속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김복동은 숨을 헐떡거리며 앞서 걷고 있는 마삼수를 붙들려고 팔을 휘저었다. 머리가 휘둘거리고 숨이 막혀올라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제부터 등줄기에 으스시 찬바람이 돌았고 낮에는 더 자주 찬바람이 일어나며 전신이 나르지근하게 맥이 풀려나갔다. 그러면서 자꾸만 잠이 왔다. 몸살이 오는가 생각하며 이겨내려고 했다. 꼭 감기 기운과 함께 오는 몸살기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뜨거워지며 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질을 하는 싸움판에서 이를 맞물며 견딜 수밖에 없었다. 다시 행군이 시작되자 열은 더 심해지면서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마삼수한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기 한 몸 간수하기에도 힘이 드는 야간 행군에서 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걸을수록 증상은 심해져 정신이 까마득해지고 숨이 막혀 더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어이 삼수, 김복동은 신음처럼 소리를 흘리며 피그르 쓰러져 버렸다. 나가 죽을 병에 걸렸는갑다. 그가 흐릿하게 한 생각이었다. 뒤따라오던 사람이 김복동에게 걸려 넘어졌다. 동무, 김동무, 어째 이런 거 있어? 어디 아프요? 몸을 일으킨 사람이 야간 행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너무 큰 소리를 내며 김복동을 흔들었다. 그 소리에 놀라 마삼수는 몸을 돌이켰고 김복동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몸이 불땡이지. 마삼수의 입에서 나온 소리도 너무 컸다. 뒷줄은 자연히 정지되었고 앞줄로는 정지, 앞으로 전달. 이 이어졌다. 곧 소대장 강동기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동무? 소대장이시여? 나 삼순디 복동성님이 탈나부르구마. 몸이 불땡인디다가 정신알라 나가부르네. 마삼수의 말은 대원의 입장을 벗어나 있었다. 이 삼순이야, 요것이 어떻게 된 일이여? 나도 잘 모르겠는디 무슨 병이 들었어도 큰 병이 든 것이요. 뜬금없이 어째 이래 붓까? 아니요, 인자 생각해본 게 낮에부터 쪼간 요상해서 병든 삥아리 맨키로 자꾸 자울자울 하던 것이. 알겠어. 여기서 어쩔 방도가 없은 게 네 총 맡기고 싸게 들쳐봐. 나가 교대조를 짤 것인 게. 강동기는 지휘관답게 신속하게 조처했다. 마삼수는 정신을 잃고 늘어진 김복동을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업었다. 그러나 강동기의 소대에서만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 천전바구의 소대에서도 두 사람이 똑같은 증상으로 하나는 업히고 하나는 부축을 받았으며 또 다른 소대에서도 같은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부대 전체의 행군이 느려지면서 그 사실이 하대치에게 보고되었다. 그것이 무슨 요상스런 일일까? 무슨 시아포디끼 한군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것이 무슨 돌림병일란가? 어둠 속에서 하대치가 무겁게 중얼거린 말이었다. 하대치의 염려는 그대로 들어맞았다. 다음날 기동대의 환자는 10대 명으로 불어났다. 다른 부대들에서도 환자들이 열에 들떠 퍽퍽 쓰러져갔다. 감기나 몸살 기운처럼 시작된 그 병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열이 높아지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돌림병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 돌림병은 조계산 지구에만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각 지구마다 퍼지고 있다는 것이 선요원들을 통해 곧 확인되었다. 김복동은 환자트로 옮겨질 새도 없이 발병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펄펄 끓는 열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였다. 성님, 이것이 무슨 일이요? 끝도 못 보고 이것이 무슨 일이요? 한 손으로는 숨 끊어진 김복동의 몸을 흔들며 또 한 손으로는 거적바닥을 치며 마삼수가 통곡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김복동의 식어버린 몸을 피해 밖으로 도망 나오는 이들이 떼절고 헐어빠진 옷 위에서 깨알을 흩뿌린 것처럼 수없이 꼬물거리고 있었다. 따뜻한 체온 속에서 생피를 빨며 기생하던 이들은 의례껏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기가 바쁘게 도망쳐 나오고는 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죽는 빨치산들의 시체는 이들로 하얗게 뒤덮이게 마련이었다. 손승호는 겨드랑이며 등줄기에서 으실으실 찬바람이 일고 갑자기 부르르 떨리는 한기가 전신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설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겨울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 한낮에는 후텁지근함을 느끼는 형편에 몸에 한기가 도는 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라는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병세는 완연하게 드러났다. 눈앞이 흐릿거리고 바싹 탄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몸은 열로 끓고 있었다. 그건 더 볼 것 없이 바로 그 유행 열병이었다. 손승호는 환자 수용소로 떠날 작정을 했다. 환자 발생 즉시 격리 수용은 도당의 지시였다. 전염병인 이상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당연한 조처였고 환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부대장을 찾아가 발병 신고를 하고 환자 수용소로 떠나갔다. 연예대에서도 벌써 2명이 앞서 떠났다. 그 유행열병은 아직 원인도 이름도 모르고 약도 없는 채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속수무책인 도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들의 격리 수용뿐이었다. 손승호는 연애 대장을 찾아갔다. 죄송합니다. 환자 수용소로 가야 되겠습니다. 손승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아니, 손동무도 그 병에 걸렸어? 대장은 놀라서 몸을 일으키더니 피해라먹을. 어쩌겠어. 병균이 제멋대로 침투하는 거니까. 힘껏 투병하시오. 건강하게 다시 일해야 하니까. 안 그렇소, 손동무? 하며 손을 내밀었다. 저는 환자입니다. 손승호는 악수하기를 주저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의 동지애가 그까지 전염병만 못하단 말이오? 대장은 나무라든 목소리를 높이며 손승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또 다른 손으로 손승호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손동무, 힘을 내시오. 아무리 무서운 병도 의지의 힘으로 반 이상 물리치는 것이오.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지 않소. 명심하겠습니다. 손승호는 어지러움 속에서도 가슴 울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대장의 초막을 나와 얼마 걷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고 섰다. 손동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절박한 느낌의 여자 목소리였다. 손승호는 짜증스러운 느낌으로 고개를 들었다. 흔들리고 기우뚱거리는 흐린 시야에 박난이의 울상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손승호는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병이 찾아들었어. 알아요. 어제까지 말짱하셨는데. 입술자리가 유난히 또렷하고 눈이 큰 박난이는 더 울상이 되면서 가세요. 제가 환자 수용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며 팔짱을 끼려고 들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박동무 마음대로. 손승호는 머리가 휘둘리는 어질거림 속에서도 뒤로 주춤 물러섰다. 손동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수용소까지 안내하라는 대장동무의 명령을 받았고요. 제가 팔짱을 끼는 건 어디까지나 동지를 부축하자는 거니까요. 박난이의 서울말씨는 야무지게 또렷했고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은 것이겠지 생각하며 손승호는 비식이 웃었다. 왜 웃어요? 기분 나쁘게. 박난이는 쏘아대듯 말하며 손승호의 팔짱을 끼었다. 어조와는 달리 그녀의 곱상한 얼굴도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고맙소. 갑시다. 평소에는 여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소극성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어떤 결정적 기회가 오면 남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돌출되는 여성 특유의 과감성을 느끼며 손승호는 발을 떼어놓았다. 걷기 힘드신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저한테 기대세요. 제 임무가 손동무를 부축하는 것이니까요. 손동무가 부담을 느껴 저한테 기대지 않는 것도 당의 지시를 어기는 해당 행위고 제가 그런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것도 임무 태만을 저지르는 해당 행위니까요. 아시겠어요? 박난이는 잠옷 근엄한 목소리를 꾸며 거창하게 말하고는 쿡쿡 웃었다. 과연 단역 배우다운 연기고 재치라고 생각하며 손승호는 머리 조이는 어지러운 열기가 순간적으로 산뜻 가시는 것을 느꼈다. 어찌 감히 위대한 당의 지시를 어겨 해당 행위를 할 수 있겠소. 손승호도 이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몸을 의지했다. 그동안 부끄러움으로 머뭇거려왔던 그녀가 과감하게 마음을 열어 다가선 때에 자신도 그녀보다 마음을 더 크게 열어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기대고 싶었던 것이다. 됐어요. 편안히 기대고 걸으세요. 손동무는 역시 당명에 충실히 따르는 순결한 전사예요. 박난이는 그 맑고 고운 음성으로 쾌활하게 말했다. 그녀의 쾌활이 자신을 위로하려는 것임을 손승호는 알고 있었다. 박난이는 연예대의 가요 보급원이면서 단역배우였다. 그녀는 노래 솜씨가 단연 뛰어났고 단역배우 노릇은 부족한 인원을 메우기 위한 임시 변통 정도였다. 그녀는 서울의 덕성여중 시절부터 민학의 관계에 오다 해방전쟁을 따라 대전을 거쳐 전주까지 파견을 나온 문화선봉대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기운차고 씩씩하게 불러야 할 노래건 감미롭고 애조띠게 불러야 할 노래건 무엇이나 막힘이 없이 잘 불렀다. 그녀는 천부적으로 목소리를 타고났고 노래 부르는 일 자체를 즐겁고 행복하게 여겼다. 그녀는 미색도 어느 만큼 갖추어 대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녀가 손승호에게 동지 이상의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손승호가 쓴 극본으로 연극을 하고 난 다음부터였다. 손승호는 옛날 읽었던 희곡들 돌이켜 생각해가며 난생 처음 극본을 만드느라고 끙끙댔다. 그건 다름 아닌 소뚜껑을 주인공으로 한 내용이었다. 전사들의 투쟁 의지를 고무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연극의 목적에 굿발치 소뚜껑은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어찌어찌 극본을 꾸려 연극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의외였다. 대원들은 하나같이 열렬하게 박수를 쳐대며 환호했던 것이다. 그 의외의 반응이 오랜만에 연극을 구경해서가 아니었다. 도당위원장 방준표까지 손승호를 따로 불러 격려하고 만족스러워했던 것이다. 그 극본을 어떻게 추리할 수가 없어 시를 지어 마무리했던 것인데 그 시를 읽은 것이 박난이었다. 그녀는 그냥 시를 읽은 것이 아니라 그녀 특유의 맑고 고운 음성에 감정까지 넣어가며 암송 연기를 했던 것이다. 많이 아프신가요? 박난이가 나직하게 물었다. 참을만 하오. 손승호는 실은 박동무의 부축을 받으니 한결 나았어.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렵게 아프면 사람들이 그렇게... 박난이는 문득 말을 멈추고 몇 걸음 옮겨놓더니 아니에요. 힘을 내세요. 꼭 병을 이겨내셔야 해요. 하며 붙들고 있는 손승호의 팔을 꼭 힘주어 잡았다. 그럽시다. 나도 병을 이겨내고 싶소. 손승호는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솔직하게 대꾸했다. 제가 손동무를 위해 시를 한 편 낭송해드리고 싶어요. 들으시겠어요? 좋지요. 어서 하시오. 네, 잘 들으세요. 그대의 이름은 머슴, 천하게 살아온 머슴. 그대의 계급은 머슴, 비굴하게 살아온 머슴. 그대에겐 노동뿐, 황소처럼 부림당한 노동뿐. 배우려 해도 가르쳐주는 자 없고 배움도 죄가 되는 머슴. 그대는 머슴. 그대에게 빛이 있었으니 머슴도 사람인 것을, 노동이 위대한 것을, 노동자가 주인인 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빛이 있었으니 그대의 밝은 귀, 그대의 밝은 마음, 사슬을 끊으려 일어섰으니 그대의 이름은 빨치산, 자랑스러운 빨치산,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빨치산. 그대는 계급의 굴레를 벗고 혁명의 깃발 아래 나섰으니 그대의 한 손에는 총, 또 한 손에는 조선 말 교본. 그대는 싸우며 학습하고 학습하며 싸우다 조선글을 깨쳤어라. 눈물겨운 노력이여, 가슴 저린 투쟁이여. 그대는 학습에 매진해 사회 발전사를 해득하고 해방 후 조선을 암기하고 볼셰비키 당사를 익히며 세상을 알고 역사를 알고 투쟁의 참뜻을 알아 새롭게 태어났네. 더 강한 혁명 일꾼으로, 더 굳센 인민 전사로, 더 장한 빨치산으로. 이제 그대의 이름은 빨치산, 인민을 위해 싸우는 빨치산. 이제 그대의 계급은 인민유격대, 인민을 위해 죽는 인민유격대. 혁명은 그대를 부르고 그대는 혁명을 부르고 그대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빨치산, 그대의 이름은 빨치산.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비탈을 걸어내렸다. 손승호는 자기가 지은 시이면서도 새로운 감동적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건 자신이 처한 입장과 박난이의 낭송이 겹쳐져 일으키는 감상이었다. 박난이는 연극에서와는 다르게 낭송을 했다. 그때처럼 몸짓도 하지 않았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방송을 해나갔다. 그런데 그 낭송은 또 다른 호소력으로 가슴에 물결을 일구었다. 그녀가 왜 그 시를 다시 낭송한 것인지 손승호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래. 내 이름은 빨치산. 인민을 위해 죽는 인민 유격대다. 소뚜껑의 말대로 이 눈물나게 좋은 봄에 하필이면 돌림병에 걸려 죽을 수야 없지 않느냐. 시야 됐든 안 됐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썼던 그 구절처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 인민을 위해 죽는 인민 유격대가 되어야 한다. 손승호는 살고 싶은 의지를 새롭게 느끼고 있었다. 환자 수용소는 별로 멀지 않았다. 말이 수용소지 그곳은 단순히 환자 격리 장소에 불과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는 너덜공 위에 200여 명을 헤아리는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약도 의사도 없는 가운데 그 많은 환자들이 병에 시달리며 앓는 신음소리들이 음산하게 골짜기를 채우고 있었다. 남쪽으로 자리를 잡읍시다. 손승호는 어두운 마음으로 말했다. 남쪽으로요? 열이 나서 몸이 추우니까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좋소. 남쪽으로 널찍한 바위를 골라 자리를 잡았다. 고맙소. 어서 가보시오. 손승호는 어지러움 속에서 박난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전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난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큰 눈에 눈물이 번지는 것을 손승호는 보았다.
박동무가 할 일은 병을 앓지 않는 거요. 내가 꼭 나아서 갈 테니 염려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네, 힘내세요. 또 오겠어요. 그녀는 이 말을 남기고 쫓기듯 돌아서서 넘어질 듯 바위들을 밟아갔다. 그녀가 남긴 말도 그녀의 위태로운 발걸음도 쏟아지는 눈물이었다. 점점 심해지는 열로 정신이 몽롱해지자 손승호는 더 견디지 못하고 햇볕 아래 시름시름 졸며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얼마를 그렇게 졸았는지 몰랐다. 그는 옆에 인기척을 느끼며 눈을 떴다. 열병답게 입안이 파삭 타고 정신이 흐리멍텅했다. 눈앞에 박난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왜 왔소? 손승호는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이거요. 그녀가 무한한 얼굴이 되며 무언가를 내밀었다. 손승호는 눈을 껌뻑이며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건 낡은 담요였다. 반쪽밖에 안 되지만 밤에 덮으세요. 산속이라 밤에 얼마나 쌀쌀하다고요. 그리고 이 물 목마른 대로 잡수세요. 물만 제대로 마셔도 열을 떨어뜨려 회복에 효과가 있대요. 미군 탄통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었다. 입안이 바싹 말랐던 참이라 손승호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생각했다. 담요와 탄통은 어디서 구한 것일까? 저걸 구하려고 얼마나 쏟아냈을 것인가? 이제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요. 왜 그러는지 알겠어? 손승호는 박난이를 달래듯이 말했다.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제 심정은 말이에요. 저도 병에 걸려 함께 앓고 싶다고요. 박난이는 말을 끝내자마자 휙 돌아서서 빠르게 바위를 타고 있었다. 저런... 손승호는 어이없이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녀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열에 들떠 정신을 잃다시피 된 환자들은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환자는 워낙 많고 환자가 늘어난 만큼 병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투쟁은 계속해야 하고 악순환 속에서 간호병 배치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손승호는 물을 찾으며 신음하는 가까운 환자들에게 탄통을 돌렸다. 탄통은 금방 바닥이 났다. 그러나 바위 투성이인 너덜건 그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밤이 되자 기온은 떨어지고 열은 더 심해져 손승호는 담요 반쪽으로 몸을 감고서도 부들부들 떨며 신음했다. 잠을 자보려 했지만 열이 심해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엇갈리는 의식 속에서 별을 바라보며 신음을 씹었다. 무슨 까닭으로 별을 바라보면 감정이 축축해지며 옛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를 일이었다. 별과 인간의 감성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많은 시인들은 그 축축해지는 심상을 노래했을 뿐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어떤 과학자가 그것을 밝힌 것도 아니었다. 지난 일들을 대중 없이 떠올려가며 열에 시달리다가 언제부턴가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아침 햇살이 푸른 어린 잎들 사이사이로 비쳐들고 있었다. 싱싱한 어린 잎들 위에서 부서지는 빗살들에 눈이 부셨다. 진달래가 그 맑은 햇살 속에서 꽃봉오리들을 반나마씩 열고 있었다. 그는 감탄하며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서 그는 강한 삶의 충동을 느꼈다. 목이 찢어질 것처럼 갈증이 심했다. 어이없게도 박난이가 기다려졌다. 그는 소변을 보려고 몸을 일으켰다. 몸을 일으키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밤사이에 몸이 몇 갑절 무거워져 있었다. 몸을 간신히 일으키자 머릿속이 쏟아지는 것처럼 어지러우며 눈앞이 캄캄한 어둠으로 막혔다. 바위 모서리를 붙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바위가 뒤뚱 흔들려 도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바위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흔들린 것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바위들을 붙들어가며 벌벌 기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멀리 갈 수가 없었다. 바위들이 걷잡을 수 없이 출렁거렸던 것이다. 열로 그렇게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것은 지금껏 처음 겪는 일이었다. 엉거주춤 앉은 자세로 소변을 보고 나자 다소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자리로 돌아오면서 보니 어제 물을 얻어 마시면서 거의 정신을 못 차리던 옆 사람이 반듯하게 누운 채 아무 기척이 없었다. 중환자는 참결해도 신음소리를 내게 마련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어 옆 사람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섬뜩 놀랐다. 옆 사람은 죽어 있었다.
그가 분명 죽었다는 것을 그의 옷 위를 기고 있는 이들이 입증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볕에 감싸여 졸고 있는데 박난이가 또 왔다. 드세요. 그녀가 내민 건 밥 한 덩이였다. 물론 잡곡밥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잡았다. 고개를 젓는 바람에 머릿속이 휑휑 돌았던 것이다. 그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세게 저었던 것은 그 밥덩이가 어떻게 마련된 것인 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못해도 두 끼를 굶고 그 밥덩이를 가져온 것이었다. 4월로 접어들면서 식량 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보투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인민들마저 곡식이 바닥나 굶주리는 계절이었다. 보리가 타작되는 6월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이 땅의 고질적인 춘궁이었다. 그래서 대원들의 급식은 연명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투쟁을 하는 대원들이 끼니를 걸으며 양을 대폭 줄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환자들의 급식이 더 나빠지는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러세요? 먹어야 낫죠. 박난이의 목소리가 간곡했다. 박동무를 굶기며 내 병을 낫게 하고 싶지 않소. 내가 형편 다 알고 있으니 밥을 먹었다는 거짓말은 말아요. 박동무가 그러다간 정말 박동무까지 병들게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난 여기 있는 환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투병해 일어서는 내 모습을 나 자신한테도 박동무한테도 보이고 싶소. 손승호는 결연하게 말했다. 박난이는 그런 손승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좋아요. 손동무의 그런 자존심을 존중하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기왕 가져온 거니까 이 밥은 그냥 나눠 먹도록 해요.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박난이가 그의 어지러운 시야에서 무슨 꽃처럼 웃고 있었다. 그는 저게 무슨 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럽시다. 그럼. 고마워요. 박난이는 더 곱게 웃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더는 오지 않았다. 손승호는 사흘 동안 이를 부득부득 걸어가며 고열과 싸웠다. 발병 닷새째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열이 내리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거나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그 며칠 사이에도 새 환자들은 연달아 들어왔고 중환자들은 연이어 죽어갔다. 결국 기본 체력이 약한 사람은 죽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극한 상황이었다. 이틀 만에 열은 거의 내렸지만 손승호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 비틀거렸다. 마침내 병을 이겨내고야 말았다는 터질 듯한 기쁨으로 마음은 곧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동안의 많은 체력 소모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승호는 기를 쓰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열이 내리는 이틀 동안 정신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들어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낮에보다는 밤에 더 신음소리가 심해졌는데 어둠 가득한 골짜기에 온갖 신음소리들은 괴기스럽고 끔찍스럽게 떠돌았다.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채 그 고통에 시달리는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너덜경을 벗어난 손승호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어 지팡이 삼아 허리를 폈다. 눈앞이 흐릿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러나 몸을 버팅기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봄하늘은 따스하게 푸르렀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자신의 시 구절을 내었다. 혁명은 그대를 부르고 그대는 혁명을 부르고 그대의 이름은 빨치산, 자랑스러운 빨치산. 한편 전남의 모든 지구에는 도당의 비상령이 내려져 있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였다. 환자들은 날로 급증해서 지구마다 절반 가까이가 알아눕는 형편이었다. 위생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 이런 구호 아래 모든 대원들에게 방역교육이 실시되고 방역대책을 강구시켰다. 방역대책은 다름 아닌 이를 소탕하는 것이었다. 그 전염병은 제귀열이고 그것을 전염시키는 것은 이나 벼룩, 빈대로 밝혀졌던 것이다.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의 주범인 이를 소탕하는 것은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부대마다 이를 소탕하느라고 법석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소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마리씩 잡아낸다는 것은 아예 안 될 일이고 그렇다고 모닥불에 옷들을 쬐인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이를 그야말로 소탕하는 유일한 방법은 옷을 끓는 물에 삶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제히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아무리 소부대 단위로 실시한다 해도 그럴 만한 솥들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거리였다. 도당에서는 삭발을 할 것, 옷을 삶을 것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역 문제와는 별개로 전남 도당의 빨치산 지구에는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 제규열이란 전염병은 미군 비행기가 뿌린 병균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건 바로 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규명인 동시에 미군이 세균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 소문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폭격기가 아닌 정찰기가 이상하게 아주 낮게 떠서 산 골짜기마다 날아다닌 3, 4일 뒤부터 그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비행기는 삐라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귀순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엇 때문에 산 골짜기마다 그렇게 낮게 떠서 날아다녔느냐는 것이었다. 빨치산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빨치산들이 정찰기에 노출될 만큼 낮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적들이 먼저 아는 것이고 정찰기의 비행은 자주 있었지만 그런 식의 아슬아슬한 저공 비행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나 벼룩, 빈대가 옮기는 병이 그것들이 갑자기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 것도 아닌데 어째서 날짜의 차이도 없이 그 넓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비행기로 병균을 살포하지 않고서야 전북 산악지대에서부터 전남 산악지대까지 어떻게 그리고 일시에 병으로 뒤덮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선요원들을 통해서 이가 건너다녔다 해도 그런 시차 없는 발병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그 병이 세균전에 의한 발병이라는 또 하나의 반증은 그 치료약인 마파상과 606호를 각 지서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어쨌든 간에 그 병이 바로 세균전에 의한 발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빨치산은 아무도 없었다. 빨치산들은 한층 더 미군에 대해 징후를 갖게 되었다. 각 지구마다 돌격대를 편성해서 지서들의 습격에 나섰다. 치료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목숨을 건 기습작전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더 약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환자들이 워낙 많았던 것이다. 재계열은 고열이 오르는 1차 일주일 정도의 고비를 넘기면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가 다시 열이 오르는 주기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었다. 그런데 1차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체력을 너무 소모해 하나같이 먹을 것을 찾아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끼니를 걸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형편에 그들의 병후 회복을 도울 만한 양식이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풀이든 풀뿌리든 새순이든 꽃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며칠씩 고열이 차 있어 약해진 내장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부드럽게 해서 먹어도 소화가 어려울 형편에 그런 거친 것들을 마구잡이로 먹어대니 탈이 안 날 수가 없었다. 체력 소모와 허기가 겹친 배를 안 채울 수가 없고 아무거나 먹어대니 탈이 생기고 탈이 생겨 체력이 더 약해지니 2차 열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악순환이었다. 1차 고비를 넘긴 사람도 2차에서 대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갔다. 어떤 사람은 3차, 4차까지 고생을 하다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어가기도 했다. 도당에서는 회복기의 환자들을 살려내려고 부심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강구하지 못했다. 적에게 둘러싸인 4월은 도당 간부들을 그지없이 무능한 사람들로 만들 뿐이었다. 회복기의 환자들은 기운이 없어 맥을 못 출 뿐만 아니라 고열 탓인지 정신도 멍청한 상태였다. 발병 다음부터 소속을 떠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흐리멍텅한 눈으로 흐느적거리며 몇 사람씩 떼지어 돌아다녔다. 이 산골 저 마을을 헤매다니는 반폐인인 그들의 모습은 차마 보기 딱한 비통스러움이었다. 몸성한 대원들이 그들과 마주치게 되면 죄인들처럼 고개 떨구며 눈시울을 적시고는 했다. 그들을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그들과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무데로나 헤매다니다가 산골이나 개울가에서 죽기도 했고 해방구의 경계를 잘못 벗어나 경찰에게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4월이 남긴 것은 산과 들의 푸른뿐인 채 5월이 시작되려는 즈음에 전남도당은 병력의 3화를 잃고 말았다. 돌림병 재규열은 한 달 동안에 50%의 막대한 병력 손실을 전남도당에 입히고는 그 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었다. 아니,
그건 병세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방역으로 환자 발생이 줄어든 것일 뿐이었다. 환자들이 죽어가는 대로 시체를 파묻었지만 떠돌다가 아무데서나 죽은 시체들 때문인지 각 지구의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는 까마귀 떼들이 검은 바람을 일으키며 그 음산한 울음을 울어댔다. 꼭대를 지어 날아다니는 까마귀들은 그 모습만큼 칙칙하고 괴기스러운 울음들을 까옥까옥 울어대며 산골짜기를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한 곳에 내려앉고는 했다. 까마귀들은 늘의 시체의 눈부터 파먹었다. 눈들이 빠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찍히고 찢어지고 헤쳐진 시체들을 산골짜기에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시체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시체를 쪼고 뜯는 까마귀들은 어지간한 인기척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죽음이 흔한 전쟁통에 번창하는 것은 까마귀들이었다. 까마귀 떼들의 선내는 마치도 이남 빨치산에 본거지는 지리산이고 그 정통과 주력은 전남 도당이라는 지금까지 긍지와 자랑이 체규열로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고 흔들리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12.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 소아와 들몰댁은 똑같이 5년 징역을 언도받았다. 목청 다듬은 판사의 징역 5년에 처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소아도 들몰댁도 헛들은 줄만 알았다. 그래서 둘이는 멀뚱하게 판사를 올려다보았고 판사가 무표정하게 다음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언도를 내릴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서로 마주볼 수 있었다. 마주보고 있는 둘이의 얼굴은 더없이 밝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건 잡힌 이후로 처음 대하는 서로의 얼굴이었다. 그녀들은 5년이라는 세월의 길이를 따질 겨를이 없이 오로지 살아나다는 감격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눈으로만 서로의 마음을 잠깐 나눈 다음 소아는 그동안 더 불룩해진 배를 내려다보았고 들몰댁은 두 아들을 생각하며 눈을 사르르 내리감았다. 죽는 것이야 면할 것인께 재판이나 잘들 받도록 하시오. 벌교를 떠나올 때 염상구가 불쑥 내던진 말이었다. 그러나 소아도 들몰댁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재판을 받아봐야 결국 살아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그녀들의 처지에서 5년 징역이라는 감옥살이가 어떤 것인지 실감될 리가 없었다.